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거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 그 중에 특히 정당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리더들이 선거 지원을 위해 놓은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그 외의 조직들도 투표자들이 의회의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의 연계 속에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대세는 특히 좌익 쪽으로 많이 기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늦게 취득한 계층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았고, 그들은 여타의 구정당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규모 집단 리더들에게 약속했던 후원 이상의 것을 정부에 바라고 있었는데, 새로이 대규모로 등장한 유권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들의 리더들과 정당 내 요직 배분을 통제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놓고 볼 때 투표권자들의 세력이 정부나 의회 내에서 기반을 둔 정당의 외곽에서 발달하여 의회와 정부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 수렴되었는데, 의회 리더들은 선거에서 지지를 꾀하고 외부 집단의 리더들은 정부의 보호를 원했는데, 이 노력들은 종종 서로 얽히고 중첩되고 우회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당 리더십의 형성 과정이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예컨대 영국의 노동당은 금세기에 접어들 즈음에 의회의 기반을 갖고 선거 조직을 만들자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곧바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공부할 것이 정당 리더십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정당 리더십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제 정당 리더십이 보다 더 저소득층 계층이 투표권을 얻게 됨에 따라 상당히 좀 다른 향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특히 약간 좌파 쪽으로 좀 많이 그런 영향이 크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독립적인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은 이미 정치적 실세였으나 그 기반은 취약해 있었고, 이 정당은 상당한 투표 동원 잠재력을 가진 노동조합의 지지가 있어야만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 내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영국의 노동당, 이 노동당의 경우에 상당한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과 같은 경험은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 및 다른 이익계층이 정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나타났는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정당을 결성하였고, 네덜란드의 켈빈주의자들은 카톨릭 보수당에 맞서 반혁명당을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반혁명당을 만든 것이죠. 나중에 이 위원들은 카톨릭당의 지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구공무원, 그리고 민족주의자, 사업자, 그 외의 집단들도 여기저기서 정당을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정당 모두가 선거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투표자들을 조직하고
또한 리더십을 외부에서 정부로 진입시키는 노력에는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궁정정당, 컬트 파티라고 하는데, 이 궁정정당에 반대하여 점차적으로 모습을 보인 제야정당, 컨트리 파티. 이 제야정당은 보다 많은 대중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갈등들과 내부와 외부 간의 충돌들을 보다 확연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한 몫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왕정이었죠. 왕정을 중심으로 한 이 궁정을 정당, 콜트 파티, 이 왕당파라고도 얘기하는데, 궁정 정당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제야 정당, 투표권이 이제 늘어나면서 컨트리 파티. 이제 이 제야 정당 쪽에서 보다 많은 그런 어떤 대중들을 대표하고, 또한 여러 정치적인 갈등을 이루어내고, 또한 내부나 그럼 외부 간의 충돌들을 보다 확연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한몫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파, 특히 어떤 조직적인 반대파를 용인한다는 개념은 궁정 정당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따라서 완만하게 일반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에서의 갈등을 건져나게, 이제 갈등을 통해서 정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한 것이, 이렇게 이 반대파에 대해서 이게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이 궁정 정당에서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 당만이 이제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대파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파티, 이 정당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분열과 분화의 개념을 띠고 있었지만, 이 용어는 이견을 가진 정파를 수용하는 만큼이나 그들을 탄압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당의 정신, Spirit of Party란 미합 중국 초창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대중정당, 다당 병립 시대가 열린 후에도 정비된 정당 이념이라기보다는 정치꾼들의 공직으로의 진출 무대 기능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의 정신, Spirit of Party, 이 정당의 정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면서, 이 정치꾼들이 이게 정계로 이제 진출하고 뭐 또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 정도의 어떤 개념적인 그런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존 매킨토시에 의하면은 영국에서는 1841년까지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왕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예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궁정 정당, 컬트 파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1841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간 갈등의 용인은 현대 자유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 반대당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해 가세트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세트라는 분이 상대 정당을 용인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즉 관용의 최고 형태, 이는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는 미덕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귀한 사상이다. 이는 적과의 공존에 대한 결의를 선언하며 그것도 약한 적과의 공존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 이 양보를 한다는 그러한 미덕, 특히나 이게 권력이 있고 보다 더 큰 정당이 소수이고 작은 정당에 대해서 양보하고 미덕을 베푼다는 이러한 정신이 이게 최고의 고귀한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러한 관용의 정신이 이 정당 간의 갈등과 정당을 통한 정당 정치에 꼭 필요한데, 이 관용 정신이 사실 우리 정치 가운데서는 사실 아직 많이 정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기는 정당성이 있고 상대방은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정당 갈등이 기본적으로 권력을 놓고 겨루는 정당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중요하면서 보다 뚜렷한 경우가 많은 것은 정당 내부의 갈등인데, 그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정당이란 집단에 있게 마련인 모든 유형의 갈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숙련공들과 비숙련 공 그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농촌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서의 부농과 빈농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되겠습니다. 또 성직자들과 속인들 간의 갈등.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 속된 사람들 어떻게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런 갈등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폭넓은 기반을 지닌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또한 지역별로 상충되는 이익에도 관여하여 중앙 통제에 반발하는 지방, 분파의 이익도 또 챙기게 되고, 정당은 현재와 미래의 리더들의 무대로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는 투쟁의 조직으로서 전투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실용주의자와 이론가, 중도파와 과격파의 관심을 모두 얻는데, 이러한 갈등의 선을 따라 정당 내의 권력이 파급 분산되는 것이며 정치 리더십의 거래 구조도 형성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이 정당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거기서 이제 권력을 가지기를 이제 경쟁한다. 이런 어떤 권력 추구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이 정당이 사실 운영되는 그러한 것이고, 바로 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의 거래 구조가 정당 내에서 형성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정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라는 어떤 통찰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정당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떤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있는 어떤 욕구를 자신의 어떤 야심과 합쳐서, 그래서 이 정치적 권력을 얻어내고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정치 철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러한 곳이 정당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리얼한 측면에서 정당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토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당이 투쟁과 갈등의 어떤 중심이 된다면 이러한 정당의 역할을 현재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는 잘 나타내고 있는가? 좀 어떤 투쟁하고 그리고 갈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금 현실적인 어떤 정치 정당들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 갈등의 바람직한 모습의 형태는 무엇이며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갈등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럼 거기서 무엇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고 그런 것들이 생겨났나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강이나 아니면 어떤 해야 될 새로운 사업들에 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당의 어떤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이제 바꾸어 가지고, 아무튼 어떤 자기 정당이 어떤 그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트집 잡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하면서 예산을 깎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관용의 정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수용해주는 관용의 정신이 정당 간에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맥킨토시인가요?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죠? 가세트라는 분이 이야기하셨듯이 이 관용의 정신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귀한 사상인데, 아직 우리 정당에는 그런 최고의 사상을 가질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사실 정치의 그런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정당의 갈등의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라던가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생각해 보거나 공부해 보거나 토론해 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당 정치 어떤 역사의 어떤 짧은 역사 기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리더십과 관하여서 영국과 또한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정당의 모습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정당 갈등과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모든 수준에서 기존 또는 잠재적인 정당 추종자들의 욕망, 욕구, 기대를 파악, 활성화하고 이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적절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또는 실현을 약속할 수 있는 정당 리더들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리더들이 잠재적인 추종자들의 욕망과 욕구, 기대를 파악하고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들을 동원하여서 적절히 충족시켜주거나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 바로 그렇게 잘 정당 리더들이 한다면 그 정당은 상당히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죠. 이것의 실행은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과정을 그림과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누구도 유명한 태머니 홀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태머니 힐. 이게 뭐냐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뉴욕을 좌지우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떨쳤던 민주당의 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1789년에 뉴욕시 자치단체로 발족하였으나 180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뉴욕의 시정을 배후 조정하는 보수 기구화가 되었고 보수 정치와 정치 부패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되다가 1930년대 대대적인 사정 이후에 쇠퇴한 그런 하나의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제2인자가 조지 워싱턴 플렁킷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워싱턴 플렁킷. 이분보다 어떤 정당 리더의 개인적인 역할을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번스 교수님 보셨는데요. 그는 그의 연단이었던 구두 닦는 통위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두 닦기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두 닦는 그 통 위에서 외쳤는데 뭐라고 했냐? 당시의 선거구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인간성에 대해 배울 수 없죠. 책이란 골치만 아프고 장애나 될까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당신이 대학 출신이라면 그건 더 나쁩니다. 진짜 백이 인간성을 알려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나는 15번가의 남녀노소 모두를 알고 있지요. 나는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들의 장기가 뭐고 약점은 뭔지 훤히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곡을 찌름으로써 그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논의를 왈가불가하며 그들이 짜증이나 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죠. 나는 단지 인간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을 제대로 본 것이죠. 유권자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플렁킷 역시 특정 이익 집단에 호소해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일찍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정치 지망생은 먼저 그 자신의 이익을 발견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존재하는 직결 가능한 이익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융합시킨다. 그는 이 새로운 결사체의 목표에 맞는 이론과 강령을 계속 모색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당을 결성하고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어떤 속성이나 정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찰력 있게 잘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처한 정치 문화 환경에서 플렁킷은 추종자들의 일자리 계약 체결, 크리스마스 선물, 야유회, 인가, 부어물자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튼 필요들이 있으면은 뭐 거리에 이게 싱크홀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서 그걸 보고 그것을 메꿔주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쳤다고 하면 가서 그거 다 해주고 또 이게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눈 쳐주고 이런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들도 그걸 정치인이라면 잘 민감하게 알고 그것을 잘 치워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정치인, 진짜 욕구를 이해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죠. 이와는 다른 문화 환경에서는 정당 리더들이 이념적 선언과 응답, 반대파에 대한 공격,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현상의 타파 또는 보전 등에 대한 필요를 또한 충족시켜 주어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정치 문화 환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이익 중심의 어떤 일반 강령이 앞서게 되고, 또 2인자가 무시해버렸던 책자, 선언문, 강령집 등이 또 중요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 문화가 어떤 것이든 이 정당 리더의 효율성은 물질적 또는 심리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추상적인 충고나 설교, 플렁킷의 말대로면 이건 역시 도움의 일종이긴 한데 설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원조를 제공할 정당 리더의 역량은 먼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화의 공공적 배분의 주 담당자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은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정부에서 움직여서 그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압력을 가거나 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요구를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리더가 진정한 정당 리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성향의 정당 리더와 평당원은 특별한 긴장관계 아래 놓이는데 민주주의적 목표와 절차에 대한 당의 강령은 리더들로 하여금 당원들의 욕구나 성향, 반응 정도 등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당헌이나 혹은 당규는 지역 집회에서의 자유 토론과 비밀 투표를 통해 확인된 다수결에 의한 당직 선출, 그리고 동일한 방법에 의한 당 강령 조목의 선택, 그리고 중앙당에서 지구당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의 선출 등을 규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서열 구조, 수상이나 대통령에서부터 행정분과위원회와 자문위 1년 또는 2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 그리고 지구당 대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서열 구조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대중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데 리더에 대한 통제는 당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예를 들면 조직관리 관련 결정이나 당 기획은 전당원의 인준투표를 거쳐야만 하게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되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세력들이 정당을 강력한 리더십 체제로 심지어 과두제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투쟁 중인 정당 조직의 장들이 상대 정당과 맞붙었을 때 그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다당제 하에서는 정당 지도부가 여타당의 지도부와 경쟁하거나 아니면 협상, 연계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때 리더십은 약속 빠르게 움직일 것과 상당한 유연성 및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연성하고 또 이렇게 지혜 그리고 여러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당 조직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긴 논쟁이나 심사숙고였던 과정들을 참아줄 겨를이 없으며 심지어 당내의 투쟁과 협력에 있어서도 정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를 고려하여서 원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이미지를 버려놓을 수 있는 지구당 또는 지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이 정당 내에서는 굉장히 정당 리더십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또한 뭐 지구당이라든가 여러 분파들, 안 그러면 소수 당원들 이렇게 의견을 다 들어줄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강력한 어떤 정당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번스 교수님은 정당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어떤 관계를 다루면서 이제 조지 워싱턴 플런컷 이 플런컷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런 예들을 들면서 인간이 깊은 심리적 차원을 알게 되는 것은 단지 많은 공부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자신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는 내용을 희한으로 통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보시면 이제 김장철이나 뭐 이럴 때, 안 가면 겨울에 이제 연탄 날르고 김장하고 그리고 무슨 체육대회 있다는 거 참석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행사들. 뭐 무슨 큰 행사 있다면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고 뭐가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런 걸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참석하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들 중에 정말 이렇게 이 마음에 꽂히는 것이나 정말 이건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만들고 정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욕구와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쭉 보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만나고 인사드리고 김장하고 그 다음에 치킨 나누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필요를 채우고 그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좀 솔선수범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어떤 권위의식 자체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고 섬기는 어떤 서번트 리더십 그런 리더십으로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은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토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정당의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정당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당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정당 리더십은 어떻게 이 갈등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건전한 갈등들을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을 과연 해결하는 정말 진정한 정당 리더는 무엇일까?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들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힘 바로 그것이 정당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정당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 장동의 가치가 높아지고 당연히 많은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청취하고 그들의 필요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정치인 정말 함께 들어주고 그것들을 또한 정말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또한 뭔가 모순적이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정말 정부에 호소하거나 어떤 힘으로써 어떤 압력 필요할 때는 압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민생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구심적, 원심적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적, 원심적이라는 건 하나의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구심적이라고 하잖아요. 구심적, 원심적 정당 리더십. 이러한 구심적 그리고 원심적 정당 리더십을 지향하는 이 상충적인 성향의 결과는 구심적인 거니까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고 원심적이라는 밖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사후 이제 이게 모순되는데 이 상충적인 성향의 결과는 정당 체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 개별 정당별로도 차이가 큰 상황인데 최후의 두 성향 중 어느 쪽이 힘을 얻느냐는 정당 내 및 정당 간 세력 판도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와 또한 구조 배경에서도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전통은 정당, 정부, 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에 저항할 수 있는데 지역, 인종, 계급, 민족, 언어에 의해 뚜렷이 분단된 사회는 정당 리더십의 강화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 인종이나 언어, 민족, 계급이 다 다르면은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큰 카테고리였던 정당을 그냥 모습이 생겨나기 힘든다는 거죠. 각각 이입 집단화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당 체제라든가 이런 정당을 거국적 정당을 구성하기에는 별로 좋은 그런 토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선거에 이루어지는 질서는 정당 조직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 지구, 그리고 지부 사이의 권력이 배분되는 연방제적 정부 형태에서는 중앙정당의 어떤 리더십이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만큼 다수의 공공 권력센터들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심적인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롭게 널리 쭉 퍼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구당 체제가 되면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앙집권적이거든. 그렇게 되니까 각각 이제 각계 전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제 지방을 잘 통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권력 분립,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은 당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이와 비슷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 내분의 잠재성을 높이는 역효과마저 낳게 되는데, 가능성의 범위는 넓으며 하나의 좋은 예는 미국의 정당 체제로서 그것은 오래전부터 탈중앙적 권력 구조와 분화된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사람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각 주지사가 있고 각 또 하원의원들이 따로 있고 상원의원도 있고 이렇게 그냥 분화된 그런 권력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당들은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주의 권한과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미국 헌법에 삼권 분립을 제도함으로써 결국 정당들은 모든 수준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얄팍하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상원의원 선거는 주로 소선거구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당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상이한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니까 그 지역의 사명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필요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표방해야지 선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강이라든가 공약들은 좀 아무래도 하긴 하겠지만 좀 뒤처진다는 그런 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금세기가 시작될 무렵 포퓰리즘과 혁신운동의 대두는 정당의 에너지와 조직을 과부하시킨 선출직 범람 사태를 불러왔는데, 이는 당 기본 조직을 세움에 있어 당내 유력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야 입 후보자의 선출에서 중요한 역할이 코커스와 전당대회로부터 종종 정당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자유선거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당의 이제 중직자라든가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어떤 당의 리더나 당의 핵심, 당수가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을 그냥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각각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그 각각의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이 통제하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통제력까지 여기 이제 당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예외로 각 도시나 선거구 총책임자의 어떤 개인적 리더십은 도심 지역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기업과 정당들의 리더들이 동맹하기도 하고, 대부분 시의 당 조직은 구시대화되었고, 정당의 유력자들은 분열되고 파쇄되며, 그 결과 전체 정당 체제에 걸쳐 리더십의 분산과 약화를 불러왔더니, 점차 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당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전체적으로 분화되고 각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정당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우에는 3인당의 리더십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대중적 기반을 지닌 조직을 좌지하고 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 3인당 사회민주당,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당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리더십 후보자들을 준비하는 유명한 학교를 설립하되 리더십 후보자를 만드는 학교를 설립했다네요.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우리 리더십 하우스 리더십 학교처럼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이 리더십들을 준비시켰다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유명한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 정당의 최고조에 달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사회민주당에서는 3천의 영구직 당뇨들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당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과 부르주아 영향력에 저항하고 또한 사회민주당의 노동계급 운동은 독일 공동체 내의 하위 문화이자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생활 형식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에테르 로스라는 분은 노동운동이 가족, 조국, 종교가 되어버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지배체제로부터 이탈하였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로버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이론이 민주적 조직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직 모델은 뭐냐면은 미헬스라는 분의 과도제의 철칙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회민주당의 하나의 조직 구성하는 원리가 되었는데 유럽 좌익 정당들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진적이거나 아니 혁명적인 추진력으로 등장한 정당들이 결국 과두제적 반민주적 조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진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모습을 나타났던 그 조직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중앙집권화와 관료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그러한 정당들, 혁명적인 추진력으로 등장한 정당들이 결국 과두제적 그리고 반민주적 조직으로 타락한다는 게 바로 이 미헬스의 이론인데 일단 정당 관료제에 갇히고 나자 리더들은 새로운 열성파를 배척하게 되고 자신이 예전에 열성파였지만 자신이 기득권자가 되니까 새로운 열성파가 오니까 자기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리더들은 새로 등장하는 젊은 라이벌들에게 장관직을 준둥해서 매수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등장하면은 정부의 중요한 관리직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이 막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에서 변화하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변화의 위협을 받자 결국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당 구성원은 지도부를 맹종했고 평당원이 앞다투어서 또한 지도부를 옹호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미헬스에 의하면 관료주의와 민주적인 회의, 집회도 장악해버린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소극성이 대담성과 창조성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리더들은 라이벌 정당과의 협상, 경쟁, 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근본적으로 수단이어야 할 이 정당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보수주의, 비활동성, 과두제를 스스로 담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혁적인 세력들도 하나의 정당화가 돼서 이 정당 관료화가 되면 그때는 다시 보수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은 활동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일을 있는 상태에서 그 조직만 정당 조직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왜냐면 큰일이거든요. 정당 조직을 관료화해서 거대한 조직으로서 그냥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정당은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들을 채워줄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스스로만을 위한 정당 그러면 정당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된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미헬스의 명제는 서구 민주주의 중앙집권화와 독재화 경향의 지나친 일반화의 점에서는 좀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해버렸다는 결함이 있고 많은 중도파와 또 보수파 정당들은 독일 사회민주당과는 달리 또 나름대로 활동적으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너무 관료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분산적 정당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또한 무시하였다라고 보았고, 그는 또 다른 실수는 정당 리더들이 권한과 재량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당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 리더가 어떤 재량이 있기 위해서는 그에게 어떤 그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정당 리더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정당 리더가 될 만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좀 많이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리더들이 평당원들을 맹목적으로 대변할수록 그들은 협소한 공공부분의 성향과 필요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 리더들은 구성원들을 잘 돌아보고 필요를 들 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정당이 어떤 방향을 가는가를 봐야 되지, 한쪽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집중하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의 그 한쪽으로 편중된 어떤 그러한 정당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 수행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책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여부는 정당 리더들이 정당의 비전을 확충하고 또한 투표 기반을 넓히며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투표층의 지지도를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는 능력이 어떤가에 의존합니다. 즉 어떤 당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물론 그 기본적인 비전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새롭게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또 그 가운데 점점 투표 기반을, 자신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투표 기반이 좁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그 표수가 작잖아. 그러니까 투표의 그러한 표밭을 널리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당이 넓은 사람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투표층을 공략해서 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정치 자체에 대한 어떤 호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환영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헬스의 이 명제, 그것의 강점은 그가 서구 정당의 거래적 리더십과 또한 변혁적 리더십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의 어떤 서구 정당에 있어서 서구 정당이 하나의 어떤 정당 관료가 되어버리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어떤 그러한 모습 자체는 바로 어떤 서구 정당 내에서 거래적 리더십 활성화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의 그냥 변혁적 리더로서 또 조직을 바꿔나가고 새롭게 혁신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변혁적 리더십도 이제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미헬스의 이론을 제시하시면서 급진적 진보적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세력이 관료화되면 과거의 진보적 태도를 버리고 고착화되고 안주하는 성격을 가지게 됨을 통찰력 있게 밝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분산적 정당 체제의 흐름으로 인해 그 이론의 예외가 또한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정당의 모습 속에 고착화된 모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이런 고착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정당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화,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아니면 표를 잃지 않기 위한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코 어떤 변혁도, 새로운 시도도,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견의 반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로 갈등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환영의 정신으로서 상대방을 인정해 나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역사와도 관련된 것이고, 또한 이 정치적 환경, 어떤 환경 가운데 또한 정치인들이 자라왔는가 하는 것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회민주당이, 독일 사회민이
했던 것처럼 이 어떤 학교를 통한 어떤 리더십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정규 합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것도 듣고 또 정당 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내기들을 키워내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불밭에서 자원들을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작업들을 정당이 해야지 그 정당의 철학이나 그 목표들이 계속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은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폭발력 있는 정당의 갈등은 대립하는 정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정당 내 라이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조직으로서의 정당 리더들과 정부 내에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같은 정당의 리더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와 관련되었을 때 정부의 권력과 관련되었을 때 진정한 어떤 갈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당 내부와 정당 간 벌어지는 갈등은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보통 승패가 분명하게 갈려서 옛말대로 승자가 전리품을 독차지하는 갈등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당의 리더들과 정부 리더들 사이의 갈등은 비정상적이어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이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의혹과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나 정당 간이나 이런 갈등 형태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되는데 정당의 리더와 또한 행정부의 그러한 리더 사이의 어떤 갈등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든 어떤 의혹과 어떤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 조직의 리더들은 정부 리더들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정당의 정강 정책과 당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당원 또는 반대당의 리더들과도 상대하고 수작을 벌이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동맹까지 맺기 때문에 그들이 전리품들, 수입 좋은 정부 강요직, 공중의 주목과 찬양, 예식적이고 왕실로부터의 포상 이런 전리품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정당 리더들이 부정하는 바인 정부 차원의 권력을 담지하기 때문에 그 같은 불신이 배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리더는 이 정당의 리더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정부 내에서는 막 정당끼리 서로 이제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정부 내에서는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한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반대당에 있는 어떤 정당의 리더들도 또한 이 행정부 내에서 어떤 리더가 되면은 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정책하고 이제 하나가 또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정당의 리더들이 정부의 리더들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편 정부 내 리더들도 당 리더들을 불신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독립성을 제한하려 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당의 사업과 공약들을 배려하도록 강요하며 그들이 권력 정치 현실적 문제들 예를 들면 반대당 리더들과 자주 타협을 보아야 할 필요들을 포함하여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소평가하는 듯이 보이고 또한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려 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리더들도 이 정당 리더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리더들은 자신들만 잘하고 전리품도 많이 얻고 또한 필요할 때면은 상대당하고 같이 협의돼야 되는데 저 정당 리더가 가니까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진 전리품들도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다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 정부 리더의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당 리더들과 정부 리더들 사이의 갈등은 정당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정상적 갈등 또는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당 내부의 정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비해 훨씬 지저분하고 부침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당 리더들과 정부 리더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종류의 리더들 사이의 교류와 갈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정부 관료를 선임하는 선거구의 정당 리더들. 이 정부 리더를 이 정당 리더가 이렇게 찍잖아요. 찍어서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행정부를 구성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당 리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선거구에서 선출된 당과 연계된 정부 리더들.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에서 선출이 됐어요. 뭐 시장이라던가 광역자치단체장, 이 당과 연관된 정부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권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전체 정당을 대표하는 전국적 당조직의 리더들. 이 말 그대로 진짜 지부당이라든가 각 당협위원장 같이 전체를 포함한 전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전체 조직이 각각의 지역에 이제 그 배분한 각각의 그런 지역에 심은 그러한 하나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조직 리더. 네 번째는 전국을 대표하는 당과 관련된 리더. 행정부의 리더죠. 정부 리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장관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장관직 같은 거를 전체 국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정부 리더면서 그 리더가 어떤 하나의 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바로 이는 어떤 단순한 도식이며 이들 집단 중 어느 쪽의 리더십도 다차원적이고 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당조직 리더들 간에나 아니면 정부 내 리더들 간에서도 분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나 정부 안에서나 아니면은 이 정부 안에서나 아니면은 정당 안에서의 각 사람들 역시도 분파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뭐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과 정부의 개개단위 모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관계는 당내 정치에 더욱 복잡해지는데, 당내에서 어떤 세력이, 이것도 이제 또 개판이야, 이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상호관계는 당내 정치에 더욱 복잡해지는데, 당내 관계들, 특히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들 간의 관계는 정당 리더들의 여러 가지 추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당내의 결정들이 정당 간의 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파송한 정부 리더라도 이 정당이 어느 쪽에서 파송했느냐, 어느 쪽과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치에서 항시 불변하게 보이는 양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도파와 과격파의 갈등이라던가, 여러 이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던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리고 사회사역을 위해서 일심으로 투구하는 야심가들 같은 갈등, 이전 투구하는 야심가들과의 갈등을 더하면 권력관계 끝없는 조합과 순환을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관계를 보면. 그러나 가장 지속적인 갈등은 뭐냐면은 양당제나 다당제하에서 정당 리더들과 정부 리더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가장 지속적인데, 이는 네 가지 가능성의 조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 간의 조합은 보면, 첫 번째는 양당제하에서 정당 리더. 그럼 분명히 서로가 상대방이 갈등되는 상황이 포인트가 명확한 거죠. 두 번째는 다당제하에서 정당 리더들. 그러면 여기는 서로 이제 세력을 합치고 나가면 서로 경쟁하는 이런 관계들, 굉장히 복잡한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당제 하에서 정부 리더. 그렇게 보면 거의 이제 한쪽 당 정부 리더들을 리더십을 쫙 까는 것이죠. 굉장히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정부 리더가 정당 리더를 압도하는 그런 게 되겠죠. 네 번째는 다당제에 있어서
이 정부 리더들 각각 지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정부 안에서 막 다당제니까 여러 쪽에서 그러한 어떤 정부 리더들이 활동하게 된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잘 분류하신 것 같네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정당 정치는 이 네 가지 리더십 관계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의 보수당과 진보당 모두 궁정과 의회에서의 파당적 정치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19세기 두 정당이 의회 리더십 원칙과 또한 정당의 평당원에 대한 정부 내 정당 리더에 의해 통제에 지배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정부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세서 정부 내의 정당 리더가 평당원들도 지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19세기에는 정부 내의 정당 리더들이 정당 평당원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회, 즉 리더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즉 정당 리더들에 의해 정부 리더들의 우위가, 정당 리더들에 비해 정부 리더들의 우위가 뚜렷했고, 지방의 보수 정당 리더들이 가끔 불평하기는 했지만 특히 중앙당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귀족주의적 요소들, 예전에 귀국 백작 남작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평은 했지만 토리당은 의회 내 보수당 리더들과 의원들이 당의 전략, 당원 모집 정책, 정강의 통제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평당원들을 대변하는 정당 리더들의 체계적인 노력에 별로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평당원들 의견은 별로 없고 토리당 의회 내 보수당 리더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1880년대 중반에 우리가 잘 알듯이 랜도프 철칠이 경이 보수당의, 좀 특이한 걸 했는데, 보수당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재밌죠? 보수당의 민주화 운동. 우리도 비슷하게 하고, 보수당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재밌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리당 소속의 말버로 경우의 아들이 랜돌프 처칠인 것이죠. 탄탄한 배경을 지닌 처칠은 그의 동료 귀족주의 당원들을 공격하고 보수당이 노동계급을 보다 많이 대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한 국민을 위한을 바로 모토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칠은 자신의 영달만을 바라는 정치적 모험가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보수당의 강력한 전통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사실 좌절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정당은 런던에 있는 그 당 소속의 정부 인사들에게 중요 정치적 결정과 정강에 대한 결정 권한을 맡기고 있는 한편, 정당 리더들은 당료들과 지지자들 사이의 자원을 이끌어내고 당규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국에서는 이 의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소속된 그러한 어떤 정당의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이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당의 리더들은 뭘 했냐? 이제 정당 리더들은 어떤 당료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과 당규를 변경하는 것, 이 정도에 이제 그쳤다는, 굉장히 정부 중심, 정부 리더 중심의 그런 운영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평 토이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번스 교수님은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의 각각의 특성들을 잘 설명하고 계시면서 이 둘 사이의 다양한 권력구도 형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서, 정당 리더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의 독특한 정당 리더와 정부 리더의 관계에 대한 처칠의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 또한 설명들 시도해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당과 정부의 갈등적인 관계 모습은, 그리고 적절한 관계 모습은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부 강요를 선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큰 민족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 역시도
의회에서 어떤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어떤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이제 그게 시기가 서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과 정부의 어떤 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상황인 것이고 여소야대의 상황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상당히 정부가 어떤 정부의 리더가 어떤 정당의 리더의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좀 평가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 정부의 리더가 또한 정당 소속된 정당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중간에 이 야당의 그러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여당에서 정부를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이쪽 그 정부 쪽에서 이제 당을 지지하기도 완전히 지원하기도 좀 애매하고, 중간에 여서야 되니까 이런 좀 상황이 우리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은 더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이 정부에서 여당 쪽이 정책을 하려면 야당에서는 일단 반대하고, 일단 예산 깎고, 일단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관계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영국 같은 경우에 의원 내각제니까 의원이 내각을 다 구성하고 일사천리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해가지고 그 정부 내에 있는 여당 인사를 통해 가지고 다 뭐 입법도 처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니까는 양쪽의 이 당이 상당히 만약에 이제 야당이 커지면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권력의 어떤 통제나 견제 기능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스템인데, 하지만은 어떤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상당히 어떤 이념적 아니면 실리적, 지역적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권력을 이제 잡든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좀 이 관용의 정신이 다시 한번 이 관용의 정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런 갈등 상황인데 정말 이 관용의 정신의 리더십이 정당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꼭 우리 민생들이 정말 이 소형업자들, 그리고 참 그 별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벌고 하루 쓰고 이런 분들이 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잘 어떤 수행하는 나갈 수, 거기에 좀 관용을 좀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국가 관점에서도 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정치적 구도가 바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경쟁을 하는 관계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중요한 거는 통과시키자는 거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러한 어떤 정당 리더십 그리고 정부 리더십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의 관용의 정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긴 시간 또 이렇게 리더십하고 참여해주신 감사드리고, 이 정당 리더십에 관해서 우리가 또 우리 현실 가운데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저께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또 그러니까 여러 운전하시기에 좀 곤란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충북 괴산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거의 막 눈이 한 방울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뭐 나무도 떨어져 있고, 또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특히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이제 11월 달 맞추고 새로운 올해 마지막에 12월 되는데, 연말을 참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소중한 그런 친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만나고 또 한 해 또 마무리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제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1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12월도 또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